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어느 월요일 아침입니다. 공기는 무겁고 회의실에는 그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어요. 월요일 아침 회의 벌써 숨이 막히네요. 그렇죠.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평범한 주간 업무 보고를 준비하고 있죠. 속으로는 이번 주에는 밀린 이메일 좀 처리하고 보고서 쓰고 팀원들 면담 좀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요. 아주 전형적인 직장인의 월요일 아침 풍경이죠. 네, 그런데 갑자기 상사가 여러분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오늘 아침 당신에게 이번 주 당신의 성과 목표와 달성 전략이 정확히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명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나요?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은 바로 이 숨막히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와,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아마 속으로 이번 주에 해야 할 일이 뭐였더라? 하면서 머릿속으로 급하게 투두 리스트를 뒤적거리게 바쁠 거예요. 맞아요. 본능적으로 할 일을 떠올리게 되니까요. 네, 목표와 전략을 물었는데도 말이죠. 우리가 오늘 파헤쳐볼 출처 자료가 그래서 더 놀랍고 진짜 뼈를 때립니다. 네, 바로 경찰청 내부의 실제 월요일 아침 회의록 텍스트 덩어리거든요. 경찰청 회의록이요? 네, 오늘 심층 분석의 주인공은 이 회의를 주재하는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입니다. 그리고 그 압박 질문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참석자들은 각 부서의 과장들이죠. 참고로 여러분의 집중을 돕고 또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들의 이름이나 구체적인 직책, 민감한 부서 명칭 등은 저희가 모두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좋은 접근이네요. 경찰청이라는 특수한 공공기관의 내부 문서이긴 하지만 사실 이 안에서 벌어지는 대화의 본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네. 대한민국의, 아니 전 세계의 모든 기업과 조직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치열한 생존 게임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 공감합니다. 새로 부임한 지 이제 3주차가 된 생활안전국장이 과장들을 모아놓고 묻는 거예요. 3주 차에 네, 올해 해야 할 10가지 정도의 핵심 과제가 있는데 그걸 추진하기 위한 이번 주 성과 목표가 뭐냐? 이렇게 말이죠. 와, 여기서부터 조직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그 함정에 빠진 대답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타자인 A 과장에게 질문이 주어지자마자 A 과장이 아주 당당하게 대답해요. 성과 목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민 생활을 보장하는 겁니다. 저희 대답 듣는 순간 진짜 헛웃음이 났거든요. 너무 거창하죠. 네, 마치 IT 기업의 일개 개발 팀장이 이번 주 목표를 묻는 CEO한테 인류의 기술적 진보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정확한 비유네요. 그게 인간이 압박을 받을 때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방어 기제거든요. 방어 기제요? 네, 구체적인 숫자를 당장 대기 어려우니까 절대 반박할 수 없는 거시적인 사명이나 국가적인 비전 뒤로 그냥 숨어버리는 거죠. 아, 반박할 수 없는 명분으로. 그렇죠. 안전한 국민생활 보장이라는 말은 경찰 조직 전체의 존재 이유이긴 하지만 한 주간 부서장이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성과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국장도 그 점을 놓치지 않고 바로 찌릅니다. 이번 주 목표가 뭐냐고요? 이렇게요. 바로 압박이 들어가네요. 그랬더니 A 과장이 당황해서 이번에는 정반대의 극단으로 도망갑니다. 어떻게 대답했죠? 올해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스타트를 다부지게 하기 위해 일정을 구체적으로 세팅하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얼버무리거든요. 일정 세팅이요. 네, 첫 번째는 구름 잡는 소리였다면 두 번째는 단순한 일정 짜기라는 행위를 그냥 목표로 포장해버린 겁니다. 일정 세팅은 일을 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준비 과정일 뿐인데 그걸 조직의 가치를 창출하는 성과라고 착각한 거죠. 현업에서 정말 너무나 자주 목격되는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네네. 열심히 준비했다 혹은 계획을 세웠다 이런 것들을 성과로 착각하는 현상이죠. 맞아요. 이어서 곧바로 불똥이 튄 B 과장의 사례를 보면 이 오류가 훨씬 더 교묘해집니다. B 과장은 A 과장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이 아주 구체적인 리스트를 읊기 시작하거든요. 네, 들어볼까요? 성폭력 근절 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들 인사 현황을 파악해서 역량 수준에 맞춰 워크숍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보기에는 아주 훌륭하고 꽉 찬 주간 업무 보고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보통의 회의실이었다면 그냥 수고하세요 하고 넘어갔을 법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생활안전국장의 기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죠? 회의록을 보니까 국장이 여기서 거의 폭발하듯이
뼈를 때리는 일침을 가하더라고요. 내가 방금 다른 과장에게 한 질문을 듣고도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잖아 라고 질책을 합니다. 네. 제가 이 대목에서 국장의 의도를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요. 비과장이 나열한 건 부서 전체,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이 해야 할 과제일 뿐이고 비과장 본인, 즉 리더로서의 성과와 목표가 단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아주 정확한 꿰뚫어봄입니다. 여기서 국장이 남긴 발언이 현대 성과 경영의 핵심을 정확히 관통하거든요. 어떤 발언이었죠? 지시하는 게 내 일이 아니고 확인하는 게 내 일이 아니다. 내 역할을 찾아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도 일을 안 하는 거다. 간섭만 하고 있는 거다. 와, 이 문장은 정말 모든 관리자의 책상 앞에 크게 붙여둬야 할 명언입니다. 간섭만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 주는 무게감이 정말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생각해보면 수많은 중간 관리자들이 실무자들이 해야 할 일의 리스트를 쭉 나열해놓고 이거 다 했어, 저건 언제까지 할 거야 라면서 진도 체크하는 것을 자신의 경영이라고 착각하거든요. 네, 진도 체크가 경영인 줄 아는 거죠. 하지만 그건 고액 연봉을 받는 콜센터 디스패처에 불과한 거잖아요. 진짜 리더의 역할은 부서원들이 최적의 성과를 내도록 조직의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배치할지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자신의 경영 목표를 세우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경영자의 시각으로 전환하지 못하면요. 네. 본인은 매일 야근하면서 엄청 바쁘게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조직 차원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한 것이 되는 무서운 결과가 초래됩니다. 무섭네요, 진짜. 남의 일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건 진짜 일이 아니라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주도 진짜 나의 역할을 찾는 대신에 단순한 과제 나열이나 남의 일에 대한 참견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나요? 한번 돌아봐야 할 지점입니다. 정말 뜨끔하게 만드는 대목이죠. 자, 이렇게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국장의 논리가 한층 더 날카로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네, 다음 과장이죠. 직원들의 역량을 평가하겠다는 C 과장의 대답을 국장이 아주 치밀하게 해체해버리거든요. 시 과장이 직원들이 자리에 맞는 역량을 갖췄는지 분석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라고 방어막을 치잖아요. 네. 여전히 그 막연한 뉘앙스가 섞여 있는 대답이죠. 여기서 국장이 그 유명한 3단 콤보 질문을 날립니다. 네, 3단 콤보. 그게 과제입니까? 지표입니까? 목표입니까? 면담으로 할 겁니까? 설문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시험으로 할 겁니까? 와, 저는 이 질문을 읽으면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무엇을 통해서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가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넘어갈 수 없다는 걸 확실히 보여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답답한 교착 상태를 뚫어주는 구원투수, 완벽한 예시를 들고 나온 D 과장이 등장합니다. 지 과장의 답변은 국장의 요구하는 성과 경영의 3단계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예요. 3단계요? 네, 과제, 즉 CSF, 그리고 지표인 KPI, 마지막으로 달성 전략이죠. D 과장은 부서 내에서 자신이 법령과 실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한 달간 4번의 시험을 쳐서 자신이 1등을 하는 날까지 계속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와, 이 대답을 들은 국장이 마침내 칭찬을 하면서 성과 경영의 뼈대를 직접 세워주죠. 제가 이 부분을 분석해 보니까 그 3가지 명확한 단계가 딱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분석하셨나요? 첫 번째는 과제, 즉 핵심 성공 요소인 CSF입니다. D 과장의 부서는 법령을 다루는 곳이니까 리더인 자신이 법령에 대해서 최고 수준의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부서 전체의 신뢰도가 무너집니다. 그렇죠. 즉, 법령 관련 지식 향상이라는 본질적이고 치명적인 과제를 스스로 찾아낸 겁니다. 훌륭한 분석입니다. 그렇게 과제가 명확해졌다면 다음은 그것을 측정 가능하게 만드는 것, 바로 핵심 성과 지표인 KPI와 수치 목표의 설정이죠. 수치 목표. 국장은 D 과장의 다짐을 아주 구체적인 수치로 취현해버립니다. 연간 법령 평가에서 90점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이걸 다시 당장 이번 주 단위로 쪼개는 거예요. 이번 주 단위로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시험에서는 최소한 70점 이상을 맞겠다는 명확한 타겟을 설정해 줍니다. 단순히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높이겠다가 아니라 이번 주에 70점을 찍겠다로 바뀌는 순간 네. 막연했던 업무가 손에 잡히는 타겟으로 변하는 거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진짜 놀라운 건 3번째 단계인 달성 전략에 대한 국장의 피드백이었어요. 어떤 부분이었죠?
저는 전략이라고 하면 단순히 남들보다 2배로 밤새워 외우는 건 줄 알았는데 국장은 환경적 요인과 역량적 요인을 철저히 계산하더라고요. 경영에서 전략의 본질은 무한한 자원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극도로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있죠. 자원 배분이요? 네, 회의 자료를 보면 과장이라는 직책은 당정 협의도 해야 하고 다른 부처 회의도 불려다녀야 하잖아요. 즉, 본인이 자신의 학습과 본연의 업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전체 시간의 30%밖에 안 된다는 뼈아픈 현실을 국장이 정확히 짚어댑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이번 주에 이 일을 100%의 힘으로 밀어붙여야지. 그렇죠. 하지만 현실의 직장인은 회의, 이메일, 갑작스런 이슈 처리 때문에 진짜 내일에 쓸 수 있는 시간은 30% 남짓입니다. 시간이 30%밖에 없다면 모든 법조문을 다 외운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국장이 그토록 선택과 집중을 강조한 겁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서 이번 주 목표인 70점을 넘기려면 무작정 법령의 첫 페이지부터 달달 암기할 게 아니라요. 네네. 내가 왜 자꾸 틀리는지 메타인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보니까 개별 조문이 아니라 기본적 리걸 마인드나 법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틀린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원인을 파악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나에게 허락된 그 금쪽 같은 30%의 시간에 엉뚱한 암기가 아니라 법체계 전반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만 올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략입니다. 아, 그 회의록의 문장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없으면 전략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다. 명언이죠. 아무리 KPI가 훌륭하고 의욕이 넘쳐도 나의 제한된 자원을 어디에 쏟아 부을지, 그리고 반대로 무엇을 포기할지를 결정하는 선택과 집중의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면 네. 그건 전략이 아니라 그저 간절한 소망에 불과하다는 거죠. 성과 경영이 단순히 서류에 적어내는 거창한 단어가 아니라 내일 당장 출근해서 나의 한정된 30%의 시간을 대체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아주 지독하게 현실적인 문제라는 걸 확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개인의 전략이 세워지고 나면 회의는 자연스럽게 다음 차원의 고민으로 넘어갑니다. D 과장 개인이 70점을 맞는 이 전략적 행위가 조직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연결되는 거네요. 네, 여기서 한 과장이 조심스럽게 국장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국장님, 캐스케이딩이 뭡니까? 저 이 질문 보고 정말 흥미로웠던 게 캐스케이딩이라는 경영학 용어를 일상적인 대화 속으로 끌어와서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네, 폭포수 비유요. 큰 덩어리를 기계적으로 툭툭 잘라내서 할당하는 디바이딩과는 완전히 다르다면서요. 디바이딩은 조직의 매출 목표가 100억일 때 10개 부서에 단순히 10억씩 기계적으로 n분의 1에서 할당하는 식의 폭력적인 분할입니다. 최악이죠, 그건. 반면에 캐스케이딩은 폭포의 거대한 물줄기가 바위를 타고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조직의 가장 큰 사명과 비전이 하위 부서 그리고 개인의 세부 목표까지 유기적이고 자연스럽게 이어져 내려오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캐스케이딩을 설명하면서 국장이 남긴 철학적인 문장이 하나 있죠. 전체를 통해서 이 점 하나를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점 하나를 통해서도 전체가 이해되어야 한다.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저는 이 점 하나라는 비유가 정말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아까 D 과장의 예시를 이 법식에 대입해보면 구조가 아주 명확해져요. 어떻게 되죠? 이번 주 시험에서 70점을 맞겠다는 나의 작고 구체적인 목표 하나가 연간 법령 평가 90점 달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문성이 밑바탕이 되어서 부서 전체의 정책 품질이 올라가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이 경찰청 생활안전국이 국민에게 더 나은, 더 안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가장 거대한 조직 전체의 목표와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모니터 앞에서 타이핑하고 있는 이 작은 엑셀 문서 하나, 혹은 오후에 예정된 협력사와의 전화통화 한 통이 우리 조직 전체가 가고자 하는 큰 방향성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만약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캐스케이딩의 흐름에서 뚝 끊겨버린 디바이딩의 파편이거나 어쩌면 조직의 진짜 성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불필요한 가짜 노동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나의 작은 업무 하나가 폭포의 작은 물방울처럼 큰 강물로 이어지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게 되네요.
이렇게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된 성과 경영 마스터 클래스도 끝이 납니다. 길고 치열한 회의였죠. 그런데 이 회의의 결말이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현실적이고 또 인간적이라서 인상 깊었어요. 회의 내내 진땀을 뺐을 과장들의 모습이 눈에 훤한데 결국 국장이 의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겉돌았던 한 과장에게 아주 단호한 처분이 내려지죠. 맞아요. 국장님이 이렇게 선고합니다. 이번 주에 3번 별도 학습받으러 와라. 3번이요? 네, 저 이 문장 읽고 빵 터졌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사랑 일주일에 3번이나 단독 톡대를 해야 한다는 건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는 가혹한 형벌이잖아요. 엄청난 스트레스죠. 하지만 동시에 이 리더가 부하 직원을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인사고과로 불이익을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개인 시간을 깎아서라도 어떻게든 역량을 끌어올려주겠다는 끈질긴 의지가 느껴졌어요. 한국적인 정서가 강하게 묻어나는 리더십의 단면이죠. 날카로운 칠책 뒤에 숨겨진 조직원을 성장시키겠다는 멘토링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회의 마무리 과정은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의 직장 생활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거창한 경영 철학을 논하다가 순식간에 실무 모드로 전환되잖아요. 설날 특방, 즉 특별 방범 기간이니까 워크숍 같은 행사는 일단 다 특방 끝나고 해 라고 교통정리를 단숨해버립니다. 바로 현실로 돌아오네요.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청장님의 지구대 및 파출소 방문 일정을 누가 수행할지 실무적인 조율을 번개처럼 끝냅니다. 네. 그러고 나서 던지는 마지막 대사가 이 숨가쁜 회의의 활용점정입니다. 지금 국회 가야 됩니다. 가자. 조직의 거대한 비전부터 성과 경영의 정교한 프레임워크, 그리고 당장 발등에 떨어진 국회 일정과 청장님 의전까지 불과 몇십 분 남짓한 이 짧은 월요일 아침 회의 안에 치열하게 돌아가는 직장인의 모든 현실이 고스란히 압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경찰청 생활안전국 내부 회의록을 통해서 낱낱이 파헤쳐본 성과 경영의 진짜 얼굴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 그리고 책상 일을 다시 한번 낯선 눈으로 돌아보게 되지 않으십니까?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네요. 오늘 여러분이 처리하려고 적어둔 그 수많은 리스트는 그저 해치우면 그만인 과제와 참견의 나열입니까? 아니면 나의 한정된 30%의 시간을 어디에 집중할지 치열하게 고민해낸 명확한 성과 목표와 달성 전략입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막연하고 뭉툭한 일상 업무를 날카로운 KPI로 깎아내는 이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과정의 교훈을 여러분의 업무에도 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늘 다룬 이 완벽해 보이는 논리에 아주 도발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덧붙이며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목표를 수치화하고 한정된 자원을 선택과 집중하는 것은 조직이 생존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두말할 필요 없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만약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오직 측정 가능한 70점, 90점 같은 수치적 KPI 달성에만 혈안이 되어서 매몰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오직 자기 대시보드의 점수판만 향하게 되는 거군요.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 일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게 될 테고요. 바로 그 맹점입니다. 조직이라는 거대한 유기체 안에는 완벽한 성과 경영의 틀 안에서도 절대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요? 예컨대 옆부서 동료가 업무 과부하로 무너져 내릴 때 기꺼이 내 시간을 내어 손을 내밀어주는 보이지 않는 배려. 당장 이번 분기 KPI에는 마이너스 70점이 찍히더라도 미래를 위해 기꺼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다 겪게 되는 창의적인 실패의 용인. 네. 그리고 어떤 매뉴얼이나 지표에도 나와 있지 않은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유연한 헌신 같은 것들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숨쉬는 모든 과정을 지표와 점수로만 환산한다면 과연 이 조직의 온기를 유지하는 이 빈 공간들은 누가 책임지게 될까요? 모든 것을 쪼개고 수치화하는 성과 경영의 서늘한 완벽함 이면에 혹시 우리가 무심코 잃어버리고 있는 인간적인 빈 공간은 없는지 묻는 거군요. 당장 오늘부터 나의 KPI를 세워야겠다고 다짐했던 마음 한구석에 정말 묵직한 여운을 남기는 화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과를 향해 매섭게 돌진하되 그 숫자가 담아내지 못하는 가치들까지 돌아볼 줄 아는 총찰력이 진정한 리더십의 완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여러분의 책상 위에는 지금 어떤 목표가 놓여 있습니까? 오늘 퇴근길에 혹은 내일 아침 커피를 내리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번쯤 깊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번 탐구에서도 여러분의 일상과 커리어를 뒤흔들 새롭고 흥미로운 시각을 한가득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뚜렷한 목표와 따뜻한 여백이 공존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